서울 마포구의 좁은 반지하 작업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영상 디자이너 김현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기업 홍보 영상을 편집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5개째, 손목은 저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감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려댔죠. 연우야, 장 좀 봐와라. 목록 보낸다. 김치통 비었다. 채워와. 제로 칼로리 콜라 있냐? 사와. 너 또 집에 안 오냐? 며느리가 시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시어머니 박명희였습니다. 70대 초반의 박명희는 강북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지역 유지였어요. 동네에서는 박 이사장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연우에게 박명희는 그저 끝없는 요구와 통제로 자신을 옭아매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연우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결혼한 지 12년 27살의 남편 박도준을 만나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18살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아온 연우는 자수성 가형 인간이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아르바이트로 벌어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영상 제작사에서 경력을 쌓아 프리랜서로 독립했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명희는 첫 만남부터 연우를 품평하듯 바라봤어요. 키는 작네.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화장발인가? 집안은? 아버지는 뭐 하시고? 프리랜서? 그게 직업이야? 안정적인 게 없잖아. 도주는 옆에서 엄마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42인 지금까지도 도주는 어머니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죠. 결혼 후 연우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시댁의 크고 작은 행사는 모두 연우의 몫이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 제사상 차리기, 친척 경조사 챙기기, 시어머니 병원 동행, 시댁 대청소까지. 도주는 엄마가 원하시니까 좀만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통제였어요. 박명희는 연우의 일상 하나하나를 간섭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연우가 외주 작업으로 번 돈마저 가계부에 적어라, 쓸데없는데 쓰지 말라며 관리하려 들었죠. 연우는 참았습니다. 딸 박지민이를 위해서였어요. 8살 지민이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학비였죠. 연우는 박명희가 언제든 그 장학금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 5시 연우는 마지막 렌더링을 돌리며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도준이 보낸 카카오톡 알림이었죠.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방 이름은 우리끼리였습니다. 참여자는 도준, 박명혜, 그리고 정다은이라는 이름이었죠. 정다은. 연우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 행사 때마다 기획을 맡는 36살의 이벤트 기획자였어요. 박명희가 능력 있는 젊은 친구라며 칭찬하던 사람이었죠.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은 씨, 지난번 재단 지원금은 일단 여기로 넣어요. 박명희의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 몰래요? 다은의 답장이었죠. 그 애는 몰라도 돼. 우리 집안은 내가 지켜야지. 다시 박명희였습니다. 도준 오빠도 동의하시죠? 다은의 메시지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당연하지. 엄마 말씀이 곧 법이야. 도준의 답장이었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연우는 울음보다 먼저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12년간의 시집살이가 연우에게 가르쳐준 건 증거를 남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대화 내용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번 분기 지원금 1억 2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다은 씨 쪽으로.
행사비 명목으로 처리하면 되죠? 도준이 내가 서류 정리 좀 해. 연우는 숫자에 약하니까 모를 거야. 네, 엄마. 다은이랑 같이 처리할게요. 다은이? 호호, 이제 친해졌네. 연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먼저 왔어요.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재단 비리, 그리고 그 돈이 상간녀에게 흘러간다는 사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명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연우야, 이번 주 토요일 내 칠순 잔치 준비해. 다 내가 해야지. 시댁 큰 며느리의 몫이야. 봉화정 알지? 거기로 예약해. 비용은 내 카드로 결제하고. 연우는 메시지를 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박명희가 원하는 칠순 잔치, 그녀가 평생 꿈꿔온 체면을 세우는 무대. 연우는 그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박명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최고의 잔치로 준비하겠습니다. 연우는 답장을 보낸 뒤 포털 사이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뜬 이름은 한승재 법률사무소였어요. 리뷰를 읽어보니 냉철하고 정확하다, 의뢰인 편에서 끝까지 싸운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연우는 전화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벽 6시 작업이 끝났죠. 연우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참았어. 이제 끝낼 시간이야. 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스크린샷들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이었죠. 그날 오전 11시 연우는 한승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깔끔한 오피스텔 15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연우 씨 맞으시죠? 한승재입니다. 한승재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연우는 준비해온 서류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우는 12년간의 시집살이,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재단 비리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한승재는 침착하게 메모하며 들었어요. 스크린샷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네요. 횡령, 배임, 그리고 간통 정황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하게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연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잔치를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그 무대를 폭로의 장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한승재가 연우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건 체면입니다. 동네 사람들, 재단 관계자들,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것. 그게 이번 칠순 잔치의 목적이에요. 저는 그 무대를 시어머니의 몰락 무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승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시어머니 쪽에서 즉각 반격할 수 있어요. 특히 따님 장학금을 무기로 쓸 가능성이 큽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잔치 당일 증거를 공개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재단 비리 고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확보까지 한 번에 끝내고 싶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승재는 연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일단 정다은 씨와 박명희 씨의 통화 녹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단 회계 서류, 통장 거래 내역도 확보해야 해요.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재단 서류들 집에 쌓여 있어요. 연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승재는 감탄했죠. 철저하시네요.
그럼 이번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준비 시작하시죠. 연우는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봉화정으로 향했습니다. 강북의 전통 한정식 전문점인 봉화정은 박명희가 평생 칠순 잔치를 열고 싶어 했던 장소였어요. 100평이 넘는 한옥 스타일의 건물에 개인실과 대연 회장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칠순 잔치 예약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 이번 주 토요일이요? 죄송하지만 대연 회장은 이미 예약이. VIP룸이요. 전체 대관하고 싶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전체 대관이라면 비용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결제할게요. 연우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2년간 모은 돈,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이었죠. 박명희가 이 비용을 알면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예약을 마친 연우는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행사 총괄 담당자가 누구예요? 아, 정다은 실장님이시죠. 저희 봉화정 모든 행사를 관리하십니다.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분께 직접 행사 진행 부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봉화정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박명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 6시 시댁에 도착한 연우를 박명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맞이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칠순 잔치 준비하러 다녀왔어요. 봉화정 예약했습니다. 박명희의 눈이 커졌어요. 봉화정? 정말? 거기 비싸다며? 어머님 칠순인데 당연히 최고로 해드려야죠. 연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명희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다. 박명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동네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랑하세요, 어머님. 토요일까지만이니까. 그날 밤 연우는 재단 서류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회계장부 후원금 내역, 장학금 지급 현황까지 모든 걸 스캔해서 한승재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한승재는 즉시 회계사와 함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우는 일찍 일어나 지민이를 준비시켰어요. 지민아, 오늘 할머니 잔치 가는 거 알지? 응, 엄마. 근데 엄마 괜찮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8살 지민이가 엄마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오늘 지나면 더 좋아질 거야. 정말? 응. 약속할게. 연우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모든 게 이 아이를 위한 거예요. 지민이가 더 이상 할머니의 통제 아래 자라지 않게 엄마가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오후 2시 봉화정 VIP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지인들, 재단 관계자들, 친척들까지 6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박명희는 고급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잘 준비했어. 다들 왔네. 도주는 옆에서 어머니를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복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행사 진행표를 든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정다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순 잔치 행사 총괄 맡은 정다은입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명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연우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다은 씨 처음 보시죠?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박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정다은은 당황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행사 진행자답게 자연스럽게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박명혜 이사장님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행사를 총괄하게 된 정다은입니다. 박명희는 상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다은에게서 연우에게로 그리고 다시 다은에게로 오갔죠. 도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연우는 박명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봉화정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라고 해서 모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박명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연우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특별한 메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은 실장님 부탁드려요.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문가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녀 역시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일단은 행사를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네, 오늘 메인 요리는 송이버섯 잣죽입니다. 박 이사장님께서 평소 즐겨 드시는 메뉴라고. 다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왜 박명희가 송이버섯 잣죽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지, 그 사실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위험한 정보인지 깨달은 거예요. 연우는 천천히 박명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송이버섯 잣죽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다은 실장님도 어머님 취향을 너무 잘 아시네요. 참 신기하죠. 처음 뵙는 사이라면서요?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명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유명한 음식점이니까 단골 취향 정도는 알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연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로 돌아가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승재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잠시 후 한승재가 행사 도움이라는 명찰을 달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웨이터처럼 행동하며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녔죠. 아무도 그가 변호사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송이버섯 잣죽이 나왔고 이어서 전복구이, 한우 안심 갈비찜 등 고급 요리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박명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구성된 메뉴였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박명희를 칭찬했어요. 이 사장님 정말 복 많으시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요즘 이런 며느리 드물어요. 역시 박 이사장님 안목이 좋으셔. 박명희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연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연우 역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12년간 쌓인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오후 4시 케이크 커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단 케이크가 들어왔고 박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들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우가 손뼉을 한번 쳤어요. 그러자 한승재가 음향장치로 다가가 작은 USB 메모리를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잡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몰래 처리해요. 어차피 그 애는 숫자에 약하니까. 박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피커를 응시했죠. 이어서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 씨 말만 들으면 장학재단 돈은 쉽게 빼올 수 있던데요. 이번에도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죠?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연우는 영문도 모르고 있어. 도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칠순 잔치 비용도 며느리 카드로 결제시키면 그만이고 1,3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가 쓸 데가 많지. 역시 이 사장님은 똑똑하세요. 그럼 이번 분기 지원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제 몫은 4천만 원. 행사비 명목으로 처리할게. 도준아, 서류 정리 잘해. 알았어, 엄마. 다은이랑 같이 할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60여 명의 하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의 박명희에게 향했죠. 박명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주는 문 쪽으로 가려다가 한승재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다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죠. 연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칠순 잔치만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준비했어요. 화면에는 재단 회계 장부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난 2년간 박명희 이사장님은 장학재단 지원금 총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은 정다은 씨의 유령 회사 계좌로 들어갔고 그중 일부는 제 남편 박도준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죠. 연우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씩 나뉘어 이체된 내역이요. 모두 행사비, 컨설팅비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횡령된 금액입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재단 이사 중 한 명이었어요. 이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박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우를 노려볼 뿐이었죠.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시댁에 보낸 돈, 생활비 명목으로 들인 돈이 총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 2천만 원이 시어머니 개인 계좌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화면에는 박명희와 다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돈으로 다은 씨 사무실 보증금 보태줄게. 감사해요, 이사장님. 도준 오빠한테도 잘할게요. 그래. 우리 도준이 잘 챙겨줘. 연우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저는 12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 다 하고 시댁 행사 챙기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참는 동안 제 돈은 상간녀에게 흘러갔습니다. 제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속였어요. 그리고 제 딸의 장학금마저 시어머니의 통제 수단이었죠. 한승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명찰을 떼고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한승재 변호사입니다. 김현우 씨의 법적 대리인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된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박명혜 씨, 박도준 씨, 정다은 씨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박명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가 아닙니다, 어머님. 연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대응입니다. 12년간 당한 착취에 대한 반격이에요. 어머님은 저를 머슴처럼 부렸고 제 돈을 훔쳤으며 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재단 돈까지 횡령하셨죠. 박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도준이 연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한승재가 막아섰습니다. 폭행하시면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도준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은은 이미 방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정다은 씨, 박도준 씨, 박명혜 씨, 참고인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말에 방 안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어요. 누군가는 자리를 뜨려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연우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 우리 집 가자. 그래, 지민아. 집 가자. 연우는 딸을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명희의 외침이 들렸어요. 연우야,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연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으니까요. 봉화정 밖으로 나오자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승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우 씨도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해요. 알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주일 내로 제기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확보는 문제 없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연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승재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연우 씨가 용감했던 겁니다. 저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래도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연우는 지민이를 내려놓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연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8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지민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신 거야. 엄마를 괴롭힌 것도 잘못된 선택이야? 응. 그럼 엄마는 이제 괴롭힘 안 당해? 응. 이제 안 당해. 연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은 나중에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연우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시댁 친척들, 박명희의 지인들, 재단 관계자들. 모두 연우를 비난하거나 회유하려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칠순 잔치날 그런 짓을 하다니 인간성이 의심된다. 이 사장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아느냐? 연우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대신 한승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연락 오는 것들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캡처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연우는 협박성 문자들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밤 11시 지민이를 재운 후 연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연우는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7살 도준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정했고 책임감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박명희가 며느리를 통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명희였어요.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박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권위적인 톤이 아니었어요.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죠. 연우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됩니다. 연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은 범죄예요. 재단 돈을 횡령했고 제 돈을 훔쳤으며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딸의 장학금을 무기로 쓰셨죠. 이 모든 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재단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며느리 돈을 훔치고 장학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박명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12년간의 시집살이는 단순한 사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새벽에 깨지도 않았어요. 자유로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우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나 문자 걱정 없이 잠에서 깬 거예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포구 반지하 작업실이지만 오늘은 햇살이 특히 밝게 느껴졌어요. 지민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계란찜과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아침 9시 한승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우 씨,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박명의 씨 건이 언론에 나갔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예요. 연우는 급히 휴대폰으로 포털을 열었습니다. 검색어 3위에 강북 장학재단 비리가 올라와 있었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어제 칠순 잔치 현장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북 지역 장학재단 운영 40년 박명희 이사장 횡령 의혹. 칠순 잔치날 며느리가 폭로한 충격적 진실. 1억 2천만 원 빼돌려. 상간녀와 공모 정황.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까지 훔쳤다고. 이건 진짜 범죄잖아. 장학재단 돈을 횡령하면서 무슨 낯으로 이사장했대? 칠순 잔치날 폭로한 거 속 시원하다. 잘했어. 물론 비난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칠순 잔치날은 아니지 않나?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건 좀 며느리가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연우 편이었어요. 12년간의 시집살이, 남편의 외도, 재단 비리까지. 사람들은 연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승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 조사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나갈게요. 전화를 끄는 연우는 지민이를 깨웠습니다. 지민아, 일어나. 밥 먹자. 응, 엄마. 지민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아 계란찜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가도 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야지. 근데 지민아,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연우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퍼지면 학교에서도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오전 10시 연우는 지민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서초구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한승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자 40대 중반의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성 조사관도 함께 있었어요. 김연우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검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연우는 12년간의 시집살이, 박명희의 통제, 재단 비리 발견 과정, 증거 수집 방법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검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박명희 씨가 언제부터 재단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건 2년 전부터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전부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남편 박도준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서류 조작도 남편이 했고요. 정다은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시어머니의 공범이자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우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승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연우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승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명희 씨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반격이요? 지민이 장학금을 취소했어요. 연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충격이 컸어요. 언제요? 오늘 아침입니다. 학교 측에 직접 연락해서 즉시 취소 처리했다고 하네요.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한테까지 손을 대다니.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박명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보복성 조치라는 게 명확하니까요.
그래도 지민이는 어떡해요? 당장 학비가. 걱정 마세요. 이미 대비했습니다. 한승재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아는 교육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지민이 장학금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오히려 조건도 더 좋아요. 대학까지 전액 지원이에요. 연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연우 씨의 용기를 본 사람들이 도운 겁니다. 연우는 한승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전부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오후 2시 연우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야 했어요. 교무실에 들어가자 30대 초반의 여교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연우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재단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연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지민이가 학교에서 불이익 받는 일은 없겠죠? 물론입니다. 그건 절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지민이를 이상하게 보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연우는 교무실을 나와 운동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민이도 친구들과 함께 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저 웃음을 지켜야 해.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박명희가 아무리 반격해도 지민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큰아버지였던 박명희의 오빠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연우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명희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내 때문이야. 양심이 있으면 고소 취하해라. 연우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큰아버님, 제가 12년 동안 당한 일들을 아시나요? 시어머니가 제 돈을 훔치고 재단 돈을 횡령하고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넘긴 걸 아시나요? 제가 심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심한 겁니다. 고소 취하는 없습니다. 답장을 보낸 후 연우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 사람들과 연락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 6시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지민아, 무슨 일 있어? 연우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이상한 말 했어. 무슨 말?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 뉴스에 나왔대. 연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민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할머니는. 연우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할머니가 잘못된 일을 하셨어. 그래서 엄마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한 거야. 할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거지. 그럼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돼? 할머니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어른이니까.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알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지민이의 말에 연우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고마워, 지민아. 그날 밤 연우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밀린 외주가 있었거든요.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하는데 익숙한 일이 주는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연우의 삶이었습니다. 시댁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 새벽 1시 작업을 마친 연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의 밤거리가 조용했어요. 멀리서 택시 불빛이 지나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연우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몰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연우 씨. 저예요.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연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 이사장님이 계속 돈을 주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과 잤다는 거예요? 연우의 말에 다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은 없어요, 다은 씨. 당신이 선택한 일입니다. 돈을 받기로 선택했고 유부남과 관계를 맺기로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죠. 연우 씨, 저 정말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연우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박명희와 도준, 다은은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재단은 임시 이사진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고 횡령된 돈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죠. 연우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위자료 3억 원과 양육권 전부를 요구했어요. 한승재는 승소 가능성이 98%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우는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승재와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있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6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우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어요. 저는 12년 동안 며느리라서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은 절대적이고 시댁일은 무조건 우선이며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연우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동안 무너진 건 저였습니다. 제 자존감, 제 경력, 제 인간관계 모두요. 그리고 제 딸도 그 통제 아래서 자라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시댁의 머슴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룬 동등한 구성원이죠.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칠순 잔치날 폭로를 선택한 건 그게 유일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억눌렸던 진실을 그날만큼은 말할 수 있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칠순 잔치날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연우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당한 일들이 심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제 돈을 훔쳤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했으며 재단 돈을 횡령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체면을 지켜줘야 했나요? 기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제 삶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기자회견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연우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연우는 한승재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승재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넘겼습니다.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죠. 이제 시작이야.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12년간의 시집살이는 끝났어요.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시간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왔어요. 서울 마포구의 반지하 작업실에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새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기업 홍보 영상이었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우가 더 이상 새벽에 시어머니의 문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민이와 함께 밥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작업실로 돌아와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이혼 소송은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연우가 전면 승소했어요. 위자료 3억 원, 양육권 전부, 그리고 도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50평 중 반의 소유권까지 받아냈습니다. 한승재는 이례적인 결과라며 축하해줬죠. 도준은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고 모친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자녀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연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명희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어요. 재단은 해체되었고 임시 이사진이 남은 자산을 정리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은 다른 재단으로 이관되어 계속 지원받게 되었죠. 다은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공범과 업무상 배임 혐의였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판사는 범죄 수익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우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든 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2년간 짓눌렸던 가슴이 드디어 펴지는 느낌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연우가 새로 시작하는 영상 제작 스튜디오 서연 스튜디오의 개업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뜻의 서와 연우의 이름에서 따온 연을 합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오전 10시 홍대 근처 3층짜리 작은 건물 2층에 마련한 스튜디오였습니다. 45평 정도의 공간이었지만 연우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깨끗한 흰 벽, 최신형 편집 장비, 촬영 세트, 그리고 작은 회의실까지 모두 연우가 직접 고르고 배치한 것들이었죠. 한승재가 축하 화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우 씨.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연우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한승재는 화환을 스튜디오 입구에 놓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한승재 법률사무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곧이어 지민이도 도착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어서 개업식에 참석할 수 있었죠.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지민이는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촬영 세트에 있는 조명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지민아, 여기서 엄마가 일하실 거야. 내가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숙제해도 돼. 정말? 와, 좋다. 지민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민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할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오후 2시 간단한 개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우의 친구들,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지원해준 사람들이 모였어요. 20명 정도의 소규모 행사였지만 연우에게는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연우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8살에 독립해서 혼자 살아왔고 프리랜서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중 12년은 제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았죠. 연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 겁니다. 서연 스튜디오는 그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개업식이 끝난 후 연우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홍대 거리가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가고 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풍경이었죠. 연우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함에는 새로운 의뢰가 3건 들어와 있었어요. 한 건은 대기업 홍보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립영화 예고편 제작이었으며 마지막은 웹드라마 오프닝 시퀀스였습니다. 할 수 있어.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죠. 저녁 6시 연우는 지민이와 함께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연남동에 있는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민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정말? 와. 지민이는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크림 파스타와 마르게리타 피자를 주문했어요.
연우는 알리오 올리오를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지금 어디 있어? 연우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할머니는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벌을 받고 계셔. 감옥에 있어? 응. 언제 나와? 3년 후야.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일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응, 그래. 그럼 나중에 할머니 용서할 거야? 연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박명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12년간의 시집살이, 통제, 착취, 배신. 그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짐이나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할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아.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나도 엄마처럼 하고 싶어. 지민이의 말에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죠. 석 달 후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 스튜디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2명 채용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영상 편집자와 30대 초반의 촬영 감독이었죠. 프로젝트도 늘어났습니다. 대기업 캠페인 영상, 중소기업 홍보물, 독립영화 예고편, 유튜브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의뢰가 들어왔고 연우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연우는 익숙한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박명희였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연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우야. 박명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았고 떨리고 있었어요. 네. 잘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명희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연우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연우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고맙다, 연우야. 정말 고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박명희를 용서하는 건 언젠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연우는 지민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 오리들. 지민이가 강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리 가족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죠. 우리랑 똑같네. 연우가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오리랑 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엄마. 응,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지민이의 말에 연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엄마도 지민이가 제일 좋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연우는 41살이 되었습니다. 서연 스튜디오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중소영상 제작사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고 사무실도 2배로 확장했습니다. 연우는 여러 광고제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올해의 영상 디렉터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어워드, 여성기업 인상까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연우는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교도소였어요. 박명희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연우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왔을까요?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오전 10시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박명희가 걸어 나왔어요. 70대 중반이 된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박명희는 연우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연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명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연우야, 내가, 왜?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연우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당분간 쓰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박명희는 봉투를 받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도 어머님 삶을 사세요. 저는 제 삶을 살 테니까요. 연우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박명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타면서 연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 끝난 겁니다. 12년간의 시집살이, 3년간의 법적 투쟁, 모든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우는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머슴도 아니야.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김연우야. 영상 디렉터, 사업가, 그리고 지민이 엄마. 그날 저녁 연우는 지민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민이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어요. 맛은 조금 짰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밤 10시 지민이를 재운 후 연우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연우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나는 남의 삶을 살았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 남편이 원하는 아내, 시댁이 원하는 머슴.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산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길로. 연우는 글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이틀 후 연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어요. 비영리 재단에서 의뢰한 일이었죠. 이 다큐멘터리는 침묵하는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촬영은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연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정신적 통제와 착취는 분명히 있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연우는 한 피해자에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용감했어요. 그 여성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3개월 후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침묵을 깨다였어요. 여러 영화제에 출품되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라고 평했죠. 연우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객석에는 200여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영화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독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연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지민이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위에는 엄마와 나라고 적혀 있었죠. 연우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해냈어.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민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연우는 45살이 되었습니다. 서연 스튜디오는 이제 20여 명의 직원을 둔 중견 기업이 되었어요. 연우는 여러 사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지원재단 이사로 활동했고 영상 제작 관련 강연도 했죠. 시집살이에서 자유까지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연우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어요. 연우는 책 사인회에서 수백 명의 독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혼할 용기를 냈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꿨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연우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느 봄날 연우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연우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27살에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지.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그 경험이 연우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며 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엄마. 멀리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돌아봤어요. 지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최고잖아. 연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나는 가족의 무대 뒤에서 살았다.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무대에서 산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연우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연우는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아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꽃잎은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